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영화 제작가협회 정상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포럼 취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작년 전주국제영화제부터 이제 부천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그리고 오늘 서독제까지 그 한국 영화의, 이거 읽어야겠네요. 한국 영화의 불균형한 구조와 위기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영화 2년대는 새 정부 출범 반년을 맞아 영화 정책의 방향을 점검하고 필요한 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정책 포럼을 마련했다. 예, 뭐 이런 내용 좀 약간 워딩이 좀 재미가 없는데, 사실 뭐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느끼겠지만 그 지금 한국 영화의 위기, 그 극장의 위기, 또 영화의 위기, 이런 위기라는 인식을 다 함께 하고 있고, 또 반면 위기지만 이게 어떤 그 우리가 전환의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런 인식도 같이 공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 자리에 모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은 이제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 저희가 이제 이 영화인연대 포럼에서 주로 얘기했던 뭐 객단가 문제라든지 홀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식은 충분히 지금 좀 공유가 된 것 같고, 좀 더 좀 구체적이고 거시적인 부분들까지 같이 보는 그런 시각들을 같이 공유하자는 취지로 오늘 포럼의 그 갈래들을 좀 잡아봤고요. 그래서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면 1부에서는 이제 분석이 주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영화 유통과 시장 전반이 어떤 구조적 문제에 처해 있는지를 짚어보는 순서가 되겠고요. 2부에서는 2부의 키워드를 말씀드린 2부는 실천이라고 해서 이제 독립영화 생태계, 그리고 우리가 시장을 평가하는 지표, 관객의 발견 가능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꿔가야 하는지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방금 소개받은 영화인연대 공동대표 맡고 있는 백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저희 영화인연대는 세어보면은 22개 단체입니다. 아마 이제 이 포럼 이후에 배급사연대라는 단체도 함께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이제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에 반대하여서 영화를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영화 단체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에 반대를 하면서 이제 저희가 함께 이 활동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소개해주신 대로 이제 뭐 전주영화제, 부천영화제, 부산영화제 등에서 이제 영화 현안에 대한 영화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럼을 계속 개최해 왔고, 뭐 그 간의 어떤 성명서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어쨌든 올해 1월에 그 입장권 부과금 폐지가 취소되어서 입장권 부과금이 다시 거치게 되었고, 그것이 영화발전기금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오늘이죠. 12월 3일 개엄이 있었고, 그때도 서울독립영화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많은 영화인분들께서 그날에도 그 기회를 갖고 이 겨울 내내 봄에도 그 광장에서 이제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위도 함께 했는데요. 그때도 영화인연대는 그 거리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가 이제 항상 영화인연대가 크게는 공정에 대한 특정 환경이나 뭐 영화 환경인 산업 전반의 어떤 공정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그다음에 문화 저변 확대, 뭐 독립예술영화로 대표되는 그 확대에 대해서 크게 두 축으로 활동을 해왔고, 오늘 포럼도 그 두 개의 축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포럼은 영화가 오르면 변화가 필요해라고 이름을 지어봤는데, 결국은 어쨌든 공정한 시장과 그리고 관객이 극장으로 다시 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간에 또 지난 여름과 지금 12월 3일이잖아요. 그 사이에 몇 개월이 지나면서 저희 배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변화가 좀 있었고, 이 포럼을 또 준비하면서 오늘 처음 또 그런 관계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화관 배급과 온라인 시장 유통을 하는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사실은 결자 해지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자아 비판의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배급사 또는 유통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아가는 것이 좋겠는가 제안,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화 시장의 유통 시장을 보면 한마디로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내용은 배급사 자체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결과가 지금과 같은 재난을 일으켰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업 고도화에도 문제가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몇 가지 그 사안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모두 인지하고 있다시피 영화관의 가격 정책 실패입니다. 가격 자체가 허들이 돼서 관객이 극장에 못 오시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우리 모두 사업자이고 업계 관계자이지만 1차적으로 관객으로서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가격이 높아지면서 할인을 하지 않고는 영화 티켓을 판매할 수 없게 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극장 자체의 내부적인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덤핑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된 사업을 극장 혼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급사와 당연히 같이 협업을 해서 영화 티켓 판매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업 관리의 후진성, 가만히 두어도 잘 되던 시장이었잖아요. 지난 20몇 년 동안에. 그렇다 보니 배급사는 제가 신입사원이거나 대리 시절에 봤던 동일한 형식의 정산서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 장짜리 깜깜이 정산서로 과연 우리가 배급사업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비판이 필요합니다. 영화 시장 자체의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는데요. 저희가 영화인 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년 반 동안 내부 스터디와 외부 미팅을 한 결과로는 이 문제점들의 상당 부분은 인접 산업들이 우리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데서 기인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객단가 이슈라고 업계에서 많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건데요. 영화 티켓이 상승한 거에 비해서는 배급사가 정산받는 부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거든요. 제가 신입사원 때 3,300원 받았는데요. 요즘 4,500원 받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극장 요금은 사실 2배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인접산업들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온라인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극장 비즈니스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고도화해서 잘 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시장은 사실 굉장히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제가 먼 기억으로 가장 IPTV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기억은 임상수 감독님의 한여를 20억 원 매출 정산을 받았을 때 엄청 강렬한 인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IPTV에서 장사를 잘해주면 큰 돈을 벌 수 있구나. 극장에서 70만 정도 관객이 벌어들일 수 있는 부금 매출을 IPTV 3사에서 받을 수 있구나. 그 인상이 너무 강렬해서 사실 IPTV에 대한 그 오랫동안 제 마음은 굉장히 잘해보자,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이렇게 10년 이상 공들여서 쌓아 올린 우리의 티바 시장이 그 팬데믹을 겪으면서 단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온라인 시장이 굉장히 우리가 취약하구나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배급사의 유통 정책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스스로 온라인 시장과 그리고 오프라인의 대표인 극장과 사이에서 자기 자신의 홀드백을 잘 단단하게 지키지 못한 IPTV 자체에 저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관계에서는 IPTV에서도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OTT. 사실 이것만 따로 떼어서도 그동안 토론회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늘 포럼 정도 오시는 분들은 많이 인지를 하고 계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요. OTT 시장이 국내 플랫폼사들의 그 출발은 S밭이 아니었어요. 티빙, 웨이브, 왓챠도 마찬가지. 왓챠만 초반부터 S밭이었고 나머지 국내 OTT사들은 지금은 이제 추억 속에 사라진 옥수수부터 시작해서 다 T밭 모델이었습니다. 즉 우리 온라인 시장은 극장과 똑같이 티켓을 구매하고 영화를 고르는 T밭 형태로 발전을 해오다가 S밭 시장으로 넘어가는 그 변화의 와중에 큰 사달이 난 거거든요.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OTT 시장에서 일으켰던 OTT가 일으킨 시장 교란이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시장 전체 그리고 극장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영화 자체는 성공을 했지만 거기서 거둬들인 수익이 다시 영화 시장에 들어와서 영화의 재투자가 되고 영화에 기여한 사람들이 그 돈을 나누어 갖는 일이 생기지 않고 있죠.
영화는 돈을 버는데 왜 영화 시장은 계속 가난할까? 이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언젠가 기회가 좀 된다고 하면 이 온라인 시장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업계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관련된 토론회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최근에 사실은 화두이기도 하고 오랫동안 이 업무를 이제 했었던 저로서는 가장 답답한 지점이었었는데요. 시장이 힘들어지니까 자기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문제는 홀드백이라는 이름으로 엉뚱한 비즈니스를 자꾸 들이밀거나 엉뚱한 법제화를 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집권당 의원에서도 한 명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야당 의원도 최근에 또 홀드백 관련된 법제화 안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저같이 그 업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홀드백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블랙아웃이거든요. 그럼 홀드백은 뭐고 블랙아웃은 뭐고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홀드백은 당사자들은 2인 삼각 같은 경기입니다. 즉 같이 뛰는 거예요. 다리를 하나씩 묶고 물론 제일 앞에 나오는 극장은 다리를 한쪽은 안 묶습니다. 딱 한 다리만 바로 뒤에 있는 IPTV하고 묶죠. IPTV는 극장하고 한 다리 묶고 OTT랑 한 다리 묶기 때문에 중간에서 힘든 건 사실이죠. 하지만 우리나라 극장은 한 번도 홀드백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들어올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홀드백이라는 이름으로 블랙아웃을 법제화 시도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이게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부분은 오늘 발제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께는 따로 질의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시장의 총체적인 문제를 한번 쭉 살펴봤고요. 끝으로는 마케팅에도 문제가 있죠. 최근 개봉을 하신 영화 제작자님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씀이 또 나왔다고 제가 들었는데 왜 쿠폰 프로모션을 해서 관객에게 영화를 공짜로 보여줘야 하느냐. 고질적인 우리의 문제입니다. 개봉 비용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상당히 커요. 앞으로 개봉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만간에 정산을 하시게 되는 제작자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면 배급사에 구체적으로 한번 숫자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봉을 할 때 쓰는 돈 중에 극장에 시사회를 하기 위해서 쿠폰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굿즈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송금하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굉장히 놀라운 수치를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쿠폰이라는 이름의 무료 관람 행태가 고착되어 있다는 것을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돈을 내고 좌석을 사고 있는 셈이거든요. 하던 대로 계속 한다 그러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이런 유통 정책 또는 마케팅을 포함한 전체 배급사의 개봉 방식의 문제점 때문에 그동안 유통시장에서 많은 문제점이 일어났었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유통 재난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배급사 또는 유통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이제 이중고의 이야기를 잠시 하고 우리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원 대리 시절에 한국 영화 경쟁력 논란이 매번 등장했거든요. 우리랑 제작비가 100배 차이 나는 영화를 무엇으로 이길 것인가. 그런데 한동안 이 얘기가 안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잘 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 고민을 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최고의 박스오피스를 낸 영화는 좀비딸입니다. 순제작비인지 총제작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기사화된 것은 110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의 경향을 비추어 보면은 꽤 큰 가격이긴 높은 가격이긴 하죠. 어쨌든 업계 전체가 30억, 40억, 50억 그 정도 규모의 순제작비에 중소영화로 회귀하는 경향을 계속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투배사에서도 그런 프로젝트를 찾고 있고 정책 지원도 그 정도 규모의 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또 놀라운 사실을 하나 우리가 목도하게 됐습니다. 제가 시네마 서비스라는 투자 배급사에 입사했을 때가 2000년 6월이었는데 그 2000년 6월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일본 대중문화 3차 개방이 이루어진 달이 바로 제가 입사하던 2000년 6월이었거든요. 근데 일본 대중문화가 들어오면서 일본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임팩트를 끼칠지에 대해서 개별 영화에 대해서는 생각도 했었고 그 영화를 수입 배급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생각은 했지만 전체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사실은 없었어요. 다양한 일본 영화들이 선전을 꾸준히 해오던 차에 지금 유력한 박스오피스 1위 영화가 바로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일본 애니메이션입니다. 일본 영화가 아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것도 그렇게 된다면 처음이고 애니메이션 장르가 1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하지만 뒤에 또 대작이 한 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비 5천억 원짜리의 대작이죠. 이 영화가 개봉해서 그 연말까지 한 2주일 정도 되는 기간에 1위 자리를 다시 갈아치울지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영화 자체의 포지션을 보면은 이 팬덤에 기반한 도파민으로 밀어붙이는 물량 공세 영화와 물량 공세하는 영화 사이의 중간에 끼어 있는 형국입니다. 중소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태생적인 고통은 대형 영화하고 어떻게 싸울까의 문제인데요. 이거는 뭐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 옛날부터 그랬고 지금 중소 영화로 다시 회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중고인데요. 그 원래의 고통에 더해서 작은 영화를 가지고 어떻게 가격 저항을 극복할 것인가, 이 이슈가 새롭게 대두를 해서 한국 영화가 현재 느끼고 있는 처해 있는 고통은 이중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관객의 언어로 표현을 하면 난 15,000원 내고 극장 가서 한국 영화 보고 싶지 않은데 요 마음을 어떻게 돌릴 것이냐, 배급사가 느끼고 있는 또 다른 고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콘텐츠이기 때문이죠. 이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망가져 있는 유통시장에서 어떻게 승부를 봐야 되는지. 자,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미 시장이 망가졌다는 사실은 우리 내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고 밖에서도 그렇게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재건축이라고도 표현을 아까 하셨던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배급사를 지금도 배급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유통하는 회사를 배급사라고 부르는 산업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제가 배급 업무를 오래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배급 사업의 본질은 결국 배급입니다. 이게 베이스가 되어서 잘 투자가 되고 잘 만든 영화가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좋은 영화를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그 결과까지 보는 것이 배급사이기 때문에 배급사 자신이 기본적으로 배급 사업이 유통 업무가 배급 사업의 본질이라는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형 영화들이 새로운 유통 모델을 세우면 그게 시장의 표준이 됩니다. 모두에게 영향을 미쳐요. 독립영화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독립영화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지 않더라도 갑자기 T반 매출이 폭락했죠? S반 안 팔리죠?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대형 한국 영화들이 앞에서 유통 모델을 새로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그 피해를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대형 한국 영화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성 강화입니다. 이 부분이 좀 뼈아픈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어느 분이신지는 제가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배급사에서는 유통 전문가, 즉 배급팀장 이런 분들을 임원으로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이 배급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시장을 진단을 하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서 투자사나 제작사로부터 신뢰를 다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터디가 끝났으면 도전해야죠. 그래서 유통시장의 쟁점과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직접 나서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노력과 용기가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자아 비판과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내수시장이 붕괴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내수시장이 영화산업의 수익의 95%입니다. 수치에 따라서 달라지긴 합니다만 어떤 해는 3% 정도에 머물고 어떤 해는 7% 정도에 머물렀던 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가장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되지 않았던 시장이 영화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도메스틱 마켓이 붕괴되어 버렸으니 지금은 처참한 상황이 벌어졌다는 건 누구도 다 알죠. 그 화살의 한 축이 OTT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관객이 변화했고 극장이 변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지목해야 될 부분, 많은 영화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들었던 얘기는 영화가 얼마나 공들여서 만든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극장이란 공간에서 소비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넷플릭스 영화나 등등이 극장 영화보다 훨씬 못하다라는 평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극장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구현되는 그 공간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는 굉장히 하드 스펙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영화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 맥락에서 보면 영화의 품질이 넷플릭스가 격을 높였다라고 설명을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가 봤던 이런 대작들의 영화들은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한 것도 있지만 극장 영화에 틀어도 극장 영화 어떤 극장 영화보다도 스케일이 크다라는 걸 다들 아는 것들이죠. 그걸 사람들이 안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뭐 극장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지만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딸은 영화관에 잘 안 가고 싶어 해요. 이번에 뭐 주토피아 2를 보러는 갔습니다만 안 보러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옆에 아저씨들이 앉아있는 게 싫대요. 쩝쩝대면서 먹는 소리도 싫고 팝콘 먹는 소리도 싫고 집에서 온전히 앉아있으면 조용히 내가 영화를 볼 수 있는데 왜 저기 가서 쩝쩝대고 등등 얘기를 내가 다 들어가면서 근데 무슨 극장에 공동에 무슨 뭐가 있고 등등 하는지 본인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극장이 주고 있는 효용감이라는 것조차도 실제로 고민거리긴 하죠. 자, 근데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겁니다. 극장의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위기를 다른 산업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음악 산업이 가장 힘들었을 때가 2000년도부터 해서 2005년 사이입니다. 우리나라가 음반 수익 중심으로 됐던 시장에서 2005년도가 바닥을 찍습니다. 한 4천억 정도의 시장 규모였는데 2005년도에 그게 800억 단위로 떨어집니다. 엄청난 몰락이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경로의 얘기가 쭉 있습니다만 도메스틱 시장의 붕괴를 글로벌 시장에서 찾았다라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 지지난 과정들이 있습니다. 디지털라이제이션 되면서 음원 수익이 생기고 공연 수익이 생기고 유튜브라고 하는 플랫폼을 만나고 하는 지난 역사라는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핵심은 도메스틱 마켓의 붕괴를 어떤 식으로든 글로벌 시장에서 풀어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답일 겁니다. 드라마 시장도 지금 비슷합니다. 드라마 시장도 한국 시장에서 드라마 시장이 가장 위협적으로 힘들었던 시장은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입니다. 그때가 IMF가 터졌고 IMF가 터져서 광고 수익이나 등등이 반절로 줄어들었던 시장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때 한류가 발생을 합니다. 1997년도에 사랑의 뭐길래가 유통되기 시작을 했고 2002년도에 겨울연가가 유통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드라마가 가장 바닥이었을 때 그리고 가장 힘들었을 때 시장 내에서 마켓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을 때 그때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 시장에서 그 솔루션을 찾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환율 이펙트도 있었죠. 1997년도에 환율이 800원짜리가 2,000원으로 바뀌면서 갑자기 한국의 컨텐츠 가격이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시장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수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고 그때 대만이나 중국에서 한국 컨텐츠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었어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하나하나 확장되어 왔던 것이 한국 드라마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넷플릭스를 만났고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그 당시 아시아 시장이라고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이 된 것은 분명 하나 음영으로 해놓은 것처럼 리쿰률이 옛날보다 훨씬 떨어지는 상황.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은 도메스틱 마켓의 시장에서의 해법을 찾지 않습니다. 글로벌에서 다시 찾죠. 티빙이라고 하는 사업자가 아시아 시장에 있는 HBO Max와 대량 콘텐츠 구매 계약을 맺고 디즈니 플러스와 대량 콘텐츠 구매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리쿰률을 35%에서 70%로 올립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 나왔던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 하나가 스터디 그룹입니다. 스터디 그룹이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사가 만드는 걸 오리지널로 이제 티빙이 만들었겠죠. 이 오리지널 컨텐츠를 해외에 배급했을 때 자기들이 그 컨텐츠의 대가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35%밖에 안 됩니다. 그 작품은 정확하게 102억이 들었는데 100억이라고 정리를 해보고 100억짜리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해외 유통을 했을 때 35억밖에 못 봅니다. 그럼 내부에서 가입자 유치나 등등에 쓸 수 있는 규모를 감안하더라도 50억 이상의 손해죠. 이 부분을 HBO Max랑 디즈니 플러스와 대량 콘텐츠 공급 가격 딜을 맺었고 그래서 마지막 바텀라인에 리쿰률을 올립니다. 그래서 70%로 지금 계약을 통을 쳐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오리지널 콘텐츠를 100억짜리를 만들면 70억 정도는 회수가 된다는 가정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것들 시장이 지금 비었잖아요. 남미 시장이 있고 유럽 시장이 있고 북미 시장이 비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리쿱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손익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지금 티빙에서 지금 강하게 밀고 있는 친애하는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95% 정도의 리쿱률을 확보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 똑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영화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건 어떤 논의 자리에도 글로벌 시장에 대한 논의가 없습니다. 안에서 어떻게 자금을 돌리고 어떻게 정부 지원을 받고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등등등등의 얘기는 있지만 글로벌 시장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다. 도메스틱이 죽었으면, 근데 이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는 시장이라고 치면, 회복될 수 없는 시장이라고 치면 대답은 저쪽밖에 없는데 바깥에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통구조의 붕괴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극장 시장이 반토막이 났으면 그 수익의 반은 해외 선판매를 얻든 아니면 OTT를 얻든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처음에 만들었던 장표에 제가 이 질문에 대한 새로운 유통의 길이 있을까라는 질문에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은데요. 새로운 것들이 주어져 있는 유통의 경로는 POC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들을 찾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는 대답을 드렸다가 장표를 수정한 건데 선판매를 얼마를 벌어들일 수 있을까? 저기 나오는 OTT로 얼마를 리커버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우리한테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 영화가 글로벌 시장에 존재감이 있나? 이 존재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뭘 해야 되는 거지? 저는 정부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다른 이익단체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저 질문으로 수렴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한테도 이러이러한 구조가 있고 등등 하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수없이 많은 아젠다가 있겠지만 그 아젠다의 최상위는 나 글로벌로 나가고 싶은데 무엇을 해줘라고 얘기를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화가 넷플릭스를 태워서 글로벌로 나가고 싶은데 넷플릭스가 안 해주면 그 돈에 얼마를 주어서라도 내가 자막 붙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내가 글로벌 프레젠스를 가지려면 그래도 영화 수상작이나 등등이 되어야 그나마 대접을 해주니 수상작 시장에 올인할 수 있게 도와달라거나 그래서 모든 화두의 끝은 영화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론으로 수렴했으면 좋겠다. 그게 유통을 살리는 길이고 한국 영화가 산업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다음 번 발표 이어서 들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영화 창작 생태계를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된 안병래라고 합니다. 앞에 너무 다 말씀을 잘하셔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처음 하는 거고요. 많이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복권을 사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권이 한 장에 1,000원짜리인데 요거를 7장을 사면 그래도 1,000원짜리 한 장은 되지 않나요? 저는 7편을 22년부터 제작을 하고 개봉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직 본전을 한 건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영화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런 제가 10월에 또 개봉한 영화가 있어서 영화관을 GV가 있어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되게 굉장히 뭐랄까요 눈에 띄는 스티커가 있었고 그거는 요거였습니다. 왜 여태까지 영화하고 계십니까? 다들 이 질문에 왜 하고 계신가요? 라는 생각했고 요 질문 자체가 저한테 하는 질문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요 주제로 다 같이 요거에 대한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다양성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자본도 스타 시스템도 아닌 서사와 연출의 힘만으로 관객을 사로잡는 영화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독립영화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서편제가 100만을 관객을 동원했을 때 쾌거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립영화로 기반을 다지고 그 위에 상업영화가 다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독립영화는 편수가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 관객, 그리고 매출액들은 30% 이상 다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그리고 CGV는 10개의 점포가 폐점되었고 롯데랑 메가박스는 합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화관들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상업 영화들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관객들은 개인의 취향을 발견하게 되었고 대형 배급사들은 흥행 공식에 맞는 규격화된 영화들을 만들면서 영화들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영화 산업의 중간 역할인 영화들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영화는 다양성을 잃고 관객은 선택지를 잃었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이 자본의 위기인가 이야기의 위기인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이야기의 위기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팬데믹 이후 소비 선택의 기준과 영화 소비 공간이 변화하였습니다. 원인은 OTT의 보급으로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관객들에게 영화적 경험은 확장되었습니다. 거기에 티켓 가격도 상승하였고요. 결과적으로 보면 관객은 더 이상 극장이라는 공간 안에서만 영화를 소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어떤 가볍게 오늘 영화나 볼까라고 영화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이 영화는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인가라는 스스로의 중간 과정이 더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는 스크린에서, 노트북에서, 휴대폰에서도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취향의 발견과 함께 취향이 세분화되었습니다. OTT 확산 이후 관객은 전 세계에서 생산하려는 온갖 종류의 콘텐츠에 눈을 뜨게 됐고 이를 통해 더 구체적인 취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의 취향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취향은 획일화한 소비에서 취향이 다양한 소비로 변화했다고 생각합니다. 보여주는 대로 보던 관객이 소수가 됐고 보고 싶고 봐야 하는 것만 골라보는 관객이 다수가 됐습니다. 귀멸의 칼날, 체인소맨 같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흥행은 취향이 다양화된 관객들의 잠재력을 알려주는 지표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런 애니메이션 모두 팬덤 이상의 완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맞이하는 현실은 OTT와 공존을 해야 되고 투자는 감소되어 있고 제작비도 감소되었습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의 해결책은 독립영화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영화를 만드는가,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로서 도전하고 장르적으로 도전, 사회적 갈등, 세대의 단절 등 새롭고 현실의 균열을 예리하게 포착한 이야기들이 새로운 세대의 공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관객은 더 신선하고 더 진실한 이야기를 원합니다. 독립영화의 성장세는 바로 그 욕구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위기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숫자만 보면 위기지만 변화를 직시하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의 중심은 흔들리고 있지만 주변부에서는 새로운 활력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영화의 미래는 대자본의 복귀가 아니고 독립영화의 자생력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독립영화의 자생력이 만든다면 자연스럽게 자본은 따라올 것입니다.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아까도 맥락이 좀 비슷하지만 제작하는 것과 보여지는 것이 함께 세트여야 되는데 독립영화에서 제작을 하고 다음 배급을 기다리면서 하는 것들은 지금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영화 자체도 기획부터 배급과 함께 제작과 배급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그 시스템 자체는 저는 배급사에게 돈을 투자하라 이런 게 아니고 이 영화가 어떻게 보여질지를 처음부터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한국 영화의 전성기를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웰메이드하고 다양한 소재의 영화를 제작하는 것만이 그래서 관객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주는 것만이 관객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그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의 건강성을 그 알아보는 지표가 많이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다양성이나 공정성을 이야기하지만 시장이 어떨 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고 어떨 때 다양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렇게 그 합의하는 선 같은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화 산업을 그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그것이 이제 측정하기 가능할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 시장의 뉴노멀을 위한 4대 지수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자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코로나 이전이 과연 정상이었나?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그 행복해지는 건가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은 이미 그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었다. 네 가지 부분에서 불평등은 매우 높았고 실질적인 시장의 경쟁은 사라졌고 또 롱테일 시장은 이미 실종되고 없는 시장 상황이었고 영화 시장의 다양성도 붕괴된 시장이었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 해야 되는 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한국 영화 시장의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19년은 한국 영화가 가장 양적으로 성장한 시기였지만 그 실제로는 가장 이렇게 그 취약한 문제들이 폭발 직전에 있었던 시기였고 이게 코로나라는 시기를 맞으면서 그 외연으로 드러난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한국 영화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되는 것이고 설계를 하기 위해서 그 무언가 준비를 하는 게 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영화진흥위원회나 영화산업 관계자들이 이제 영화 시장을 평가할 때는 대부분 양적 지표를 이용해 왔습니다. 그 뭐 총 관객 수, 총 매출액, 개봉 편수 그리고 이제 일부 집중도를 평가하는 지표들을 그 동원해서 시장을 평가해 왔는데요.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시장의 양입니다. 시장의 질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은 시장을 평가하는 질적 지표들입니다. 그래야 시장이 그 제대로 어떤지를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네 가지 지표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지표들은 제가 이렇게 혼자 개발한 지표는 아니고 세상에 존재하는 지표들을 영화 시장을 분석하는데 응용하는 방식으로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안 드리는 네 가지 지표는 불평등 지수, 실질 경쟁 지수, 롱테일 지수, 다양성 지수입니다. 이 지수들을 가지고 시장을 평가할 때는 여러 가지 그 접근이 가능한데요. 주간별로도 가능하고 월간별로도 가능하고 분기별로도 가능하고 연간 지표 분석도 가능합니다. 저는 오늘 그 이 네 가지 지표로 한국 영화 시장을 보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보이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일 큰 그 범위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가 통합전산망을 만들어서 그 운영한 지가 21년이 되는데요. 영화진흥위원회가 공개한 21년간의 그 통계 지표, 연간 지표를 가지고 실제로 한국 영화 산업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21년간의 변화를 보여드리면서 각 지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분석한 지표는 그 데이터는 여러분도 온라인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는 통합전산망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이 중에서 관객수, 상영 횟수 등을 그 주요 데이터로 해서 변수로 사용을 했고요. 전체 영화를 사용한 건 아니고 영화진흥위원회가 통계를 집계할 때 형식 개봉과 실질 개봉을 나눕니다. 그게 연간 40회 이상 상영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통계도 실질적인 데이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화진흥위원회가 집계하는 실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지표는 보통 이제 이렇게 소득의 불평등 같은 걸 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각 영화가 모은 관객 숫자를 가지고 한국 영화 산업이 얼마나 불평등한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진위 개수가 4 정도, 4 이하면 0에 가까운 4 이하면 평등하다고 보고 4가 넘으면 이제 불평등하다고 보고요. 7, 8 정도가 되면 너무 불평등해서 폭동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2004년부터 2024년까지 불평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미 이렇게 지난 10년간 한국 영화의 진위 개수는 0.9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HI 지수라는 경쟁 강도를 보는 지수를 역산해서 실제로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하는 회사의 수가 얼마인지를 보는 지표를 응용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한국 영화 시장 안에서 몇 편의 영화가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지수입니다. 200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경쟁한 영화의 편수가 107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2편 이상은 공개가 돼서 시장 내에서 경쟁을 했다는 것인데요. 2024년도가 되면 50편으로 절반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이렇게 한 주에 한 편만 영화가 있다는 것이고 시장에서의 경쟁은 사라지고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크린 독과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장이 한 편의 영화만을 매주 보여준다는 이야기일 텐데요. 그 이야기가 실제로 지표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지속 가능한가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롱테일 지수라고 해서 하위 90%를 차지하는 영화들의 상영 회차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2004년도만 해도 하위 90%의 영화가 차지하는 상영 횟수가 58%였습니다. 근데 2024년이 되니까 하위 90%의 영화가 차지하는 상영 회차의 비중이 13%로 줄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영화가 상위 10%의 영화가 90%의 상영 회차를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 90%의 영화가 13%의 상영 회차를 두고 경쟁을 하는 시장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심각한 양극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보셨던 진위 개수가 9점대 이상으로 불평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영화가 얼마나 다양한가, 이 다양성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에서 종다양성 지수를 볼 때 응용하는 셰넌 지수를 가지고 살펴보았는데요. 한국 영화의 다양성 지수는 4.46입니다. 보통 우리가 프랑스 영화 같은 경우에는 5.3 이상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영화는 외국에 비해서도 지수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낮은 지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지수를 보시면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동안 불평등은 심화되었고 경쟁은 사라지고 없고 롱테일도 사라지고 없고 다양성은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정성 설계를 위해서 지수를 도입을 해가지고 불평등 지수를 기준으로 시장 독점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쟁 지수를 바탕으로 경쟁 시장이 어떻게 복원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롱테일 지수를 기반으로 얼마나 많은 생태계 구성원들이 기회를 얻는지, 소득을 얻는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성 지수를 통해서 한국 영화 시장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현재와 목표를 설정해서 목표를 향해서 매년 혹은 매 분기 매월 지수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영화 시장의 문제는 단순히 규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지가
문제인 거고, 이 시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고, 이것이 시장 정책에 도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앞서서 많은 분들 위기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적기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에 쓰면 좋겠다. 견적서에 대한 얘기를 좀 같이 의논을 하면서 같이 도출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에 돈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영신 박사님께서 영화계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디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디어를 좀 주셨잖아요. 그 설계를 위해서 우리 미로 찾기 할 때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저는 시작점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도착점에서 거꾸로 찾아가는 거, 그게 제일 빨리 찾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영화를 보는 관객부터 그 도달하는 모든 접점에 대해서 좀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굉장히 많은 전 세계 영화, 영상을 진흥하는 기관에서 요즘 논문이나 보고서 보시는 분들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발견성, 네, 영화 발견 가능성에 대한 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함께 얘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저 이렇게 어렸을 때 제가 2005년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제가 입사 2005년인데 그때 그 영화 시장 위기 나올 때 홈비디오 시장 붕괴에 대한 그 기사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비디오 대여, 그 DVD 방까지 해가지고 제일 많았을 때가 3만 개였거든요. 그 숫자가 전체 소매업의 7%, 8%까지 갔습니다. 지금 편의점이 7, 8%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보면 영화라는 단어를 각 동네마다 편의점에 제일 유리창마다 영화 포스터가 다 붙어있다고 생각해보시면 그냥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달에 나온 새로운 영화들의 포스터를 그냥 편의점에 가기만 해도 보는 것만큼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때 소매 매출했던 비디오 대여점이나 DVD 방에서 봤던 포스터를 접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거꾸로 설계해야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미디에이트에서 미래관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좀 많이 만나는데요. 극장에서 보면 영화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친구들 생각보다 많아요. 네. 너무 당연한 단어인데 영화라는 단어도 처음 듣는 분도 많고요. 극장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극장을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이 전체 학령 인구의 사실은 30%까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30%를 어떻게 하면 줄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영화계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회적 기금이나 역할들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가장 가까운 문화시설로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OTT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그 미디어에 대한 리터러시,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사실은 10분 이상 넘어가는 컨텐츠의 이해 능력이 이제 돈이 있고 좀 비싼 컨텐츠를 볼 수 있는 환경에 있는 그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 친구들이 볼 수 있는 컨텐츠의 질과 그 사실은 무료 쇼폼만 볼 수 있는 분들과 자본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나마 1시간 이상의 좀 고품질의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건 학교 단체 관람밖에 없습니다. 네, 학령 인구의 30% 이상은 여전히. 그래서 그때 영화의 역할이 뭐지? 그래서 왜 영화에 투자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중국 OTT 모든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다 비교해서 보고 있는데 저 약간 놀라운 게 40개국 언어로 AI 자동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꾸로 해외에 있는 분들이 한국 컨텐츠를 볼 수 있는 번역되어 있는 거 잘 접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제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VPN입니다. 네, 저희 필리핀이나 이렇게 교류되어 있는 곳에서 교실에서 한국 단편 영화를 보고 싶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추천해달라. 그런데 많은 배급사에게 얘기를 하면 국내 배급까지만 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어디에도 에듀케이션 라이센스에 대한 권리를 아무도 자기 권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다들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다빈치와 어도비에서 편집 프로그램 새로
나왔어요. 그 기능 설명하면서 다빈치의 새로운 AI를 활용한 기능 중에서 그 저희 다큐멘터리 분들한테 얘기하는데 인터뷰한 영상을 자동 텍스트로 만드는 건 요즘 많이 하시고 네이버 클로버 그거 40개국 언어로 자동 번역하는 게 지금 다빈치에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타임코드가 살아있는 걸로 익스포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굳이 다빈치를 조금만 쓰면 사실은 나는 한국어만 텍스트를 정보를 넣으면 타임코드가 살아있는 40개국 언어로 자동 번역 퀄리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어도비의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 발표회가 있었죠. 거기에는 더빙을 AI로 자동으로 바꿔주는 게 나왔어요. 언젠가는 40개국 AI 자동 더빙 번역 서비스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는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실은 많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시장에서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미렉트가 사실 지역 작은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극장이 없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도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속 극장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공상영관을 지원하고 있는데 역시나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사실은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너무 공급 중심으로 우리가 막 제작 지원한다거나 실제로 발견 중심으로 좀 이동이 필요하고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영화가 뭐가 있는지 좀 알고 영화라는 단어라도 좀 스치고 포스터라도 좀 보고 나서 실제로 극장까지 혹은 내가 OTT에서 결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경로가 있는데 옛날보다는 이렇게 접점이 많이 사라졌으니 그 모든 것을 설계하는 것부터 좀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지능의 초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관객까지 갈 때의 모든 경로에 대한 설계가 사실은 공적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데요. EU 아시죠? 크리에이티브 유럽 미디어라고 해서요. 저기 별도의 펀드를 썼습니다. 영화를 그다음에 영상을 해석하지 못하는 걸 문맹으로 인정해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10분 이상 컨텐츠 넘어가에 대한 그 리터러시, 그러니까 이해력을 실제로 학교 현장이나 이런 곳에서 문맹 퇴치만큼 중요한 의제로 보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교재, 교환이 다 영화로 단편 쇼폼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것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네, 아시아 영화 중에 제일 소비 요거 많은 게 한국 단편인데요. 사실은 저 시장에 대한 대응이 사실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공공성이 중요하다. 이거 민간에서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저 신시티 게임 좋아하는데 새로운 땅이 생기면 도로부터 깔죠. 저거 개인이 못합니다. 시장이 못하고요. 시장 민간이 못하고요. 결국 공적 기금이 들어가서 해결해야 될 인프라의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발견 가능성 이게 4대 요소인데 얼마나 노출되게 할 건가. 그래서 이런 데 좀 돈 썼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관계가 얼마나 접점, 그러니까 어떻게 노출되게 할 건가. 그리고 접근성. 실제로 물리적으로 영화를 볼 수 있어? OTT 볼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계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 계층도 있고요, 연령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그 여러 층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성.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활권 경험 속에서 이 영화를 이렇게 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지나가는 골목골목마다 이 포인트들마다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저 만약에 10대 관계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제일 홍보 방향으로 뭐가 제일 좋을까요? 물어본다면 저는 바나나 우유에다가 영화 포스터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대 관객들이 제일 많이 보는 곳에 어쨌든 영화의 정보나 이렇게 노출되게 하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지속성인 것 같습니다. 끊김이 없어야 됩니다. 끊김이 없고 계속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BFI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영화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할 때 KPI 평가 지표를 할 때
많이 하는 게 저 4가지 지수예요. 실제로 관객들이 발견할 수 있어? 정보를 접할 수 있어? 그리고 실제로 그다음에 관객이 굉장히 다양한 관객들이 볼 수 있어? 한 번도 못 봤던 사람이 오게 하는 것, 그리고 한 번 왔던 사람을 2번, 3번 오게 하는 것, 이게 사실 관객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글로벌 지수, 글로벌 접근성이 실제로 설계되어 있는지, 들어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로 그걸 콘텐츠를 내놓는데 그거 볼 수 있는 사람들, 네, 제가 봤을 때 한 5년 지나면 영화 10분 이상 넘어가는 영화를 이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페라가 굉장히 길죠. 3분짜리 대중음악은 듣지만 네, 1시간짜리 오페라 이해하는 건 좀 또 다른 경험이잖아요.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곳에서 그 영화를 발견하게 되고 관객 개발에 대한 새로운 재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원래는 영화 교육 사업을 명칭을 변경해서 미래 관객 사업으로 명칭 변경을 제가 이렇게 제안 드렸었는데요. 그때 너무 산업 용어라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크게 가야 사실은 이제 새롭게 영화가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객 개발이라는 주요 재정에서 발견 경로를 실제로 새롭게 발견하는 것, 그리고 접근성의 향상.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내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실제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화 참여라는 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저는 미디어 복지라는 표현을 요즘 많이 하는데요. 영화를 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지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위기랑 좀 연결해보자면 이게 한국에서는 제가 봤을 땐 관객개발 사업, 다양성 사업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청소년, 영화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나마 이제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역 관객이 갈 수 있는 영화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은 영화관 사업하면 버스를 100만 원 대절해서 30만 원 상영관 대여해가지고 영화 보게 하시거든요, 학생들. 네,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네, 40분 버스 타고 가서 이제 극장에 가는 거예요, 학생들이. 그리고 플랫폼 속에서 독립영화나 영화가 검색되지 않는 부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인디그라운드에서 많이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굉장히 만약에 이런 지수로 사업이 설계된다면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조금 예시로 들었고요. 저는 이제 자막이라든지 공공 국제 스트리밍이라든지 이런 것들 돈 쓸 때가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요. 그 무엇보다도 미국과 영국은 극장 외 비상설 극장에서의 모든 상영과 에듀케이션 라이선스와 관련된 거를 필름뱅크 미디어라는 하나의 조합 같은 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주요한 미국 스튜디오들이 다 들어오는데요. 여기는 국가 간 단위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있는 단편 영화, 한국에 있는 영화를 극장 상영 말고 티밭이나 S박 같이 완전히 영업 말고 비극장 상영이라든지 학교나 이런 상영이나 이런 것들은 국가 단위 계약을 혹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이게 해결이 빨리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리터러시가 진짜 필요하다. 영화를 보고 이해하는 사람들을 꾸준하게, 어쨌든 저게 가장 큰 대로변이 될 것 같아요. 제일 큰 길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공교육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꾸준히 극장을 방문해서 가장 클래식한 방법으로 영화를 접하게 하는 경험 계속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냥 구체적으로 얘기를 든다면 제가 참여하고 있는 미래관객 사업, 10대가 영화를 경험하는 차원에서 사업 설계를 했습니다. 개봉 영화를 보고요. 유료 관객입니다. 학교 단체 관람을 하고 사람이 가장 없는 평일 조조 시간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화 개봉을 하고 나서 영화인들 그 영화를 만든 사람 혹은 그 지역의 영화 감독님이 가셔서 같이 봤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클로즈업은 뭘까요? 미디어샷은 뭘까요? 영화를 만든 사람은 이럴까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사회적 얘기도 합니다.
저 사업을 통해서 처음 극장 방문하는 친구들이 저희가 통계를 해보면 60%가 이 사업을 통해서 처음 극장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건 얼마 전에 국회 예결위에 저희가 올렸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시면 뭐 영화 교육 지원 없어졌죠. 문화 소외계층 관람학연 개선 네, 점점 줄고 있고요. 지역 영화 생태 기반 마련 네, 23년에 완전히 삭감됐고요. 차세대 미래관객 육성 사업도 지금 일단 정부 예산안에는 네, 엄청 많이 줄었죠.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고 이렇게 공공 인프라를 좀 설계하고 나서 그래야 민간 혹은 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서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도로가 깔려야 거기서 이제 필요한 새로운 아이디어들, 뭐 그 영화에 맞는 유통 전략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관객개발 기금을 특별히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저 사진은 이제 BFI에 대해서 영 어디언스 예,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독립영화와 관련돼서는 독립영화의 발견 가능성이라고 아예 따로 연구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프랑스 자극 영화, 단편 영화가 실제로 교육 시장에 빨리 영입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트리밍 사이트를 공공으로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BFI에서 갖고 있는 내셔널 로터리 어디였어요? 복권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권 기금 하면 이 관객 개발 기금으로 특별히 기금을 분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 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주체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뭐 영화제, 뭐 영화, 뭐 배급하시는 분들, 뭐 행사장, 뭐 일반 시민들 다 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거는 29년 12월까지 끝나면 됩니다. 그래서 12개월 이상 까지 저 펀드 자체는 29년 12월이 마감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3학년 2학기가 공동체 상영을 기획하고 있는데 적어도 12개월 이상의 장기 계획을 가지고 관객개발 사업을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지역 사업과 관련해서는 BFI의 펜 네트워크 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철저하게 관객개발과 관련된 별도의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적응으로의 전환이라는 얘기를 좀 했을 때 어차피 환경은 변했고요. 도달해야 되는 지점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실제로 도달 지점을 먼저 생각하고 어떻게 전환할 건지에 대한 좀 얘기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있고요. 왜 바꿔야 돼?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제 영화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왜 이 사업 하냐 그랬을 때 영화가 그나마 사회적 지위가 있어서 가장 민주화된 문화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공적 기금이 굉장히 투여가 많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그래서 영화 다 망해가는데 왜 세금 써? 라는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반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년대 들어서 TV 수상기가 보급이 되고 그다음 VTR이 보급이 되면서 영화보다는 TV가 메인 플랫폼이 돼서 영화를 보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89년도에 공연윤리위원회, 지금의 이제 영등이죠. 공연윤리위원회의 공연물 관련된 수용 실태도 조사를 보면 연간 영화를 2편을 극장에서 보고 14편을 비디오로 본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화로 TV에서 영화를 보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걸 기회로 보고 가전회사들, TV 수상기와 VTR을 제작하던 가전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이제 산업이 형성되었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90년대 들어서는 극장을 중심으로 한 산업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한 지난 25년, 30년간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한번 흔들렸고 과연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OTT 때문에 극장이 붕괴되었으니 극장을 살리자라고 하기에도 그러니까 이게 그 2019년도에 이제 매스 관객들, 많은 대규모 관객들이 와서 영화를 보는 그런 시장을 다시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들 다들 진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가 오려면 변화가 필요해라는 주제에 저희 예술영화가, 특히 애무시네마가 겪고 있는 그런 최근 문제점들,
또 이렇게 돌파하려고 하는 시도를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토론하신 부분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또 이렇게 추가로 토론 진행할 때 나눴으면 좋겠을 것 같은 그 주제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예술영화관 협회에는 대략 한 15개 극장들이 전국에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 계절에 가장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 난관은 연말에 한국 영화 그 개봉작 수가 아주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양, 뭐 통잠, 만남의 집부터 해서 동해번쩍, 허들, 맨홀 등 연말에 굉장히 몰려 있거든요. 근데 연초 뭐 3월, 4월에는 거의 없어요. 뭐 기억해 보면 뭐 숨이라든지 아니면 여성국국 관련지 다큐 영화 정도가 이제 연초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 예술영화관은 한국 영화를 이렇게 의무적으로 틀어야 되는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틀어야 되고 그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국 영화를 의무적으로 틀면 관객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하루 종일 한국 영화를 틀어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연말에 비수기 9월, 11월에 한국 영화를 올데이로 편성해서 틀면 거의 오질 않은데 그런 행위를 계속 하게끔 하는 그 어떤 제도, 배급 개봉 제도와 또 예술영화관 지원 제도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외부에서 시장하고 맞부딪혔을 때 음악하고 드라마는 세상이 동의를 해줬는데 그래서 돈에 대한 고민만 하는 거잖아요. 동의는 했는데 어떻게 그 돈을 동의에 맞는 돈을 받아낼 수 있지라는 고민을 하는 건데 영화는 동의를 받지 못하는 구조다. 한국의 영화 중에 몇 편이나 넷플릭스에 실리거나 등등 했을 때 글로벌 사람들이 와 이거 대단한 영화다라고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 대답에 대한 대답이 일단 클리어해야 된다. 그게 예술 영화라고 하더라도 저는 도메스틱이라고 하시는 부분에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그 얘기한 취향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취향이 산업화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한국에서의 취향이 100만 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걸 글로벌로 모으면 1000만 명이 되고 1억 명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취향 산업입니다. 그게 산업이잖아요. 근데 한국에 있는 사람들 100만 명만 본다라고 얘기를 하면 글로벌 취향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카운터 파트너로서 굉장히 많이 의지도 했지만 상처도 많이 받았던 극장 3사가 또 내부적인 큰 부침을 겪고 있고 오죽하면 합병 얘기까지 나오고 또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인수를 한다는 소문까지 있는 마당에는 굉장히 그걸 바라보는 심정이 이제 복잡합니다. 이제 그래서 한간에는 공적 자본이 들어와서 영화 제작 지원이나 유통 지원을 하는 것처럼 상영 지원을 했으면 어떠냐, 일시적으로라도 회복을 좀 하게 만들어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들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향점이 없이 하는 이야기는 사실 다 공허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정책 논의가 공허한 논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건 현실과 상황을 측정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도구가 있고 측정하는 지표가 있어야 저는 이렇게 합의선이 있을 수 있고 뭔가 좀 상황을 다르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지표 개발 같은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양적인 지표만 놓고 보면 모두가 그 시장이 커지면 모두가 행복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안 그렇다는 걸 다 느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파이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고 우리가 객단가 이야기하는 것도 결국에 이렇게 시장의 규모는 커졌고 매출은 커졌는데 가져가는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처럼 실제로 잘 분배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렇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뭐 객단가 자체도 중요한 그 지표 중에 하나이지만 또 다른 지표들도 이렇게 필요한 거고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제안을 드렸고 결국에 이렇게 한국 영화가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경제가 이렇게 소비하는 가게가 있고 생산하는 기업이 있고 이럴 때 이렇게 그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이제 과정들이 저는 이제
뭐 물가 지수라든가 뭐 이렇게 실업 지수라든가 뭐 이런 이제 지수들을 통해서 이렇게 기업이나 그 가게가 혹은 정부가 무언가 이렇게 그 이해관계를 맞춰가는 것이라면 우리 산업에도 그런 게 이렇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미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지수들이 있다는 거를 오늘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영상자료원이 이런 다양한 리소스를 민간에 제공하고, 다양한 민간의 유료 사업자들이 새로운 큐레이션 할 수 있는 OTT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 영상자료원이 갖고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활용해가지고 다양한 큐레이션이 있는 스트리밍 사이트로 사업을 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가관의 역할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이렇게 인프라를 까는 것이 관,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로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민간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이제 영상자료원 그리고 인디그라운드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저는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쌓아서 그것을 민간에게 많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영화 공교육 추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이제 실제로 영화인 연대 그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정책을, 정부 정책을 낸 것 중에 제일 꼴찌로 영화를 예체능 과목 중에 하나로 넣자. 이거는 이제 영화를 배우는 학생들은 맞는데 이제 예체능의 음악, 체육, 미술 있죠. 50년 만에 연극이 들어갔어요. 유인촌 장관님의 선물처럼 들어갔거든요. 여기에 영화 넣자. 이게 되게 심플한데 이유는 교실에서 동영상 만드는 수업을 우리 동영상 만들까? 라고 말하게 할 건가? 영화 만들자! 라고 말하게 할 건가? 그리고 대궐 같은 집을 기생충에 나오는 집 봤지? 로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화라는 언어를 남기는 것, 요게 저희 전략이고, 그 전략 중에서 가장 핵심은 영화를 독립교과, 그러니까 교육편제에서 하나의 뭐 음악, 사회, 미술처럼 독립된 교과, 그리고 교사 체계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갖고 있는 하나의 줄기로 만드는 것,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함께 해주신 그 발제자,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관객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이걸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